예, 반갑습니다. 동서울대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곽동현 교수입니다. 인성 역량 강화에 대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학교나 또 직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성이 어떤 것인가, 인성이 강조되고 있다, 강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그 전반적인 내용을 잠깐 영화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그런 영화 인문학도 잠깐 맛을 보고요. 그리고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성을 더 강화하고 대인관계나 또 사회생활 할 때 슬기롭게 할 수 있는지, 슬기로운 직장생활,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위해서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챕터 1에서 시작하는 영화. 여러분 완득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또 오래된 영화라 또 보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완득이라는 영화는 지금 시대에 봐도 괜찮은 영화, 그렇게 들여다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완덕이라는 존재가 있는 그 가정이 다양한 문화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문화 가족이었죠. 엄마를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주 여성, 필리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엄마였던 걸 알고 그걸 수용하는 과정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철들 때부터 느껴진 게, 어릴 때부터 보여진 아버지의 모습은 등이 굽은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외에 그 동네는 다양한 직장을 위해서 해외에서 이주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를 일구고 있고, 그런 소사회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문화 가족이 또 다문화인들이 글로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사회는 비단 이주 여성이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 미국이든 캐나다든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대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성을 가져야 글로벌 인성을 갖게 될까? 이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또 졸업생들이 취준생들이 만나야 할 그런 인간관계입니다. 그때 이 완덕이라는 존재가 자기 꿈을 위해서 10대 소년인데 점점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죠. 그 속에서는 역할을 하는 완덕이가 건강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도 보여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영화를 하나 보신다면 바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던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여기에 특이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단어 중에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반지하. 또 반지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그 아들과 딸이 소위 말하는 과외교사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기 아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송강호 씨가 얘기하는 게 뭐죠?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반자에 있는 이 가족이 상류 사회에 있는 소위 말하는 부자라는 또는 많은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세계에 발돋움하는 그런 모습들을 잠깐 보여줍니다. 하지만 끝끝내 그들은 마지막에 송강호 씨의 어떤 결말은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이죠. 그래서 이게 재미난 영화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극과 극을 보여주는 그런 그 영화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공감도 되고, 그러면서 사회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 제기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넘지 못할 선. 과연 넘지 못하나요? 지금 이제 많은 청년들이 4포 세대, 심지어는 5포 세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해도 되지 않는다. 10년을 벌어도 우리는 강남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 넘지 못할 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피폐해져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세대도 우리 사회 속에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인간의 그릇된 인성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은 이런 현대 사회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유하고 또 때로는 포장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넘지 못할 선을 넘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하면 뭐가 나오죠? 항상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생리적인 의식적 욕구, 이제 먹는 거죠. 아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생기고 다음 자아 존중과 자아 실현 욕구가 단계별로 생길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가 집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하고 키우는 게 이제 고양이에요. 고양이 이름이 티슈입니다. 아이들하고 장난칠 때 나는 그냥 휴지야 이리 와 이렇게 하니까 아빠 휴지가 아니에요. 티슈예요. 그래서 티슈를 엄청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얘들 이 고양이도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을 주면서 먹이를 줄 때와 또 여러분 먹지 말아야 될 또는 뭐 일부 사람들은 먹겠지만 보신탕이라는 동물 그죠?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을 만약에 그 사랑 없이 사육하는 이유로 키운다면 또 먹인다면 여러분들 그 동물들도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난 한 학생은 이제 대학을 문 앞에 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이 강남의 제법 큰 집입니다. 심지어는 그 거실 중앙에 그러니까 실내죠. 실내 중앙에도 연못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딸에게 주어진 방은 24평이나 됩니다. 혼자서 쓸 수 있는 공간이 24평. 아까 반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송강호가 나왔던 그 기생충에서 일어난 그 공간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모바일 기계가 없는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아이폰의 시리즈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온 거죠. 상담을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집은 지옥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지옥이라뇨. 반지하가 지옥 아닐까요? 그런 환경과 완벽한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집에 사는 그 소녀도 자기 집은 애정의 욕구, 소위 말하는 사랑 없이 먹이고 사랑 없이 살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단계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단계가 아니고 뭐죠? 함께 가야 할 욕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심리학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원초와 자 이 얘기를 하죠. 뭐 어려운 말로 슈퍼에고 그리고 이드, 에고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정신분석학을 넘어서서 아들러의 심리학, 칼 로저스의 심리학 이런 상담사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임상을 통해서 만나본 결과 이 무의식도 중요합니다. 그 상처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이겨내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게 이를테면 넘지 못할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폭력을 당한 사람은 폭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다시 그 폭력이 그 삶 속에서 다시 드러날 것이다. 고칠 수 없는 질병.
그것이 이제 현대사회에서 묻지마 폭력이나 묻지마 살인이나 또는 존속 살해범이나 또는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나타난다고도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예, 무의식을 끄집어내서 자아 속에 현실 속에서 의식화하는 작업. 내가 인지하면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인지행동치료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직장 생활을 하기 전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신의 자아를 들여다보는 자기 이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는 뭐 하워드 가드너도 다중지능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성찰지능 또는 자기 이해지능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중지능 검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위 3개의 지능이 발견되면 그중에 3개 중에 하나가 자기 성찰지능, 이를테면 자기 이해지능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 확률이 높더라는 얘기를 하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이해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밖에 할 수 없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아야 해가 아니라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인간이 바로 인간다워지는 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인식되는 게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 에고. 나의 자아상은 어떤가? 나는 과거에 맺혀 있는 사람인가? 과거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현실을 인식하고 미래로 다가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등장한 새로운 스킬이 뭐죠? 심리학적인 스킬이 바로 긍정적인 심리학을 토대로 한 코칭. 그죠? 요즘 최근에는 많은 상담도, 카운셀링도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상담적인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전두엽, A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바로 전두엽이라고 하죠. 나머지 측두엽이나 뇌간, 여기는 포유류나 파충류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을 때 0에서 72개월 사이에 형성돼 버립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출생 후 10개월부터 계속 형성될 수 있는 게 바로 전두엽이죠. 전두엽은 어떤 이론가는 죽을 때까지 자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감정 코칭의 대가인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은 이 전두엽이 형성되는 그 완성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시기가 약 만 24세에서 만 30세 사이, 평균은 27세에서 28세라고 그러는데 남성은 30살, 여성은 만 24세에 비로소 형성이 된다. 그때 비로소 인간의 두뇌를 활용한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성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전두엽을 하는 게 뭐냐? 전두엽은 바로 생각하는 뇌인데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사고하고 이걸 쉽게 말하면 아는 것은 알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걸 인지하는 거.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침팬지를 일본의 뇌과학자들이 침팬지를 연구해 본 결과 얘들은 사고합니다. 그래서 먹을 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생각하고 있는 자체를 생각하고 있는 존재는 아니더라고 밝혀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 점심 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뭐 얘기하죠? 또 밥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하죠. 저건 더 맛있겠다. 우리 다음에 저거 먹으러 가자.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을 더 생각하는 거. 이 전두엽이 바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에고입니다. 내가 얼마나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현실에서 떠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죠? 망상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게 자아의 구조인데요. 에고의 구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모로부터 권위적으로 자라는 사람이 있냐면 또 너무 이렇게 애지중지 자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차일드죠. C 부분, 아동 자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유롭게만 응석바지로만 자라고 또는
늘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에릭 번의 교류 분석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성인자, 어덜트 자아가 중심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자아예요. 예. 현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밸런스,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미래만 추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 근데 또 이 부모에게 영향받는 사람이 너무 오냐오냐, 너무 사랑만 받은 아이들은 의존적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의 자아를, 아동의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능 중심으로 직관적, 충동적으로 자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너무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서 폐쇄적이고 말만 잘 듣는 아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전두엽.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산적이고 기계적. 너무 발달하면 차이가 너무 나면 안 좋겠지만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나면 에고그램 또는 이고그램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검사를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도 한번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뭐 교류 분석 상담을 하시는 분 있으면 찾아가 보시면 내가 어덜트가 조금 높은지 아니면 다른 자아의 형태가 높은지를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한 번씩 자기를 쳐다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상담사지만 27년째 상담을 하고 있지만 저는 3개월에 한 번씩 저 자신 스스로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몸이 좀 아프다면 건강검진 하죠. 예, 그죠? 건강검진 안 하면 제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큰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저 역시 마음의 상태도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인적성 검사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 할 때 미리미리 나를 내 상태가 어떤지, 오늘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 정신과 이루어지는 게 뭐죠? 바로 육체입니다. 신체적인 건강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도록 내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지에도 덕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용장이 있죠. 뭐 우리가 삼국지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덕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비. 지장하면 그죠? 아주 지혜로운 누가 있습니까? 제갈량. 그리고 용장, 무모하게 도전만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장비. 여기 보시면 제일 그래도 그나마 현실적인 수용을 잘하고 파악을 잘했던 인물을 만난다면 이 지장이죠. 덕장도 필요합니다. 용장도 필요합니다. 꿈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중심으로 꿈을 얘기하면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현실을 무시한 채 꿈만 얘기한다면 그게 이제 망상이 되는 거죠. 그죠? 또 현실을 무시한 채 자유만 얘기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면 세분화되면 이게 비판적인 부모 자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양육적인 부모 자아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자유로운 아동으로 나이가 70, 80이 돼도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가 있습니다. 제가 노인 상담도 같이 하는데 아동 상담을 할 수 있는 분은 노인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내면의 이너 차일드, 내면의 아이가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채 내 자아의 성장은 정지된 상태로 계속 일만 하신 거죠.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나의 자아는 뭐예요? 자유로운 어린이 상태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 요상 그리고 너무 말 잘 듣는 아이가 바로 어댑티드 차일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챕터 1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자기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아나요? 여러분 자신의 자기를 이해한다는 게 이런 거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렇거든. 그게 그런 사람이 자기 이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해를 잘한다는 것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자기 수용.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사람이 바로 자기 이해를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이해를 하는 사람은 자기 수용한 상태에서 뭐하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도 상담사가 되고 싶대요.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예. 공부는 하기 싫고 자기 개발은 하기 싫고 나는 상담을 하면 잘한대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자기 수용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개발도 더불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기 개발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지금 공부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못하느냐? 자기 성장은 없어요. 일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아는 거는 많은데 써먹지 못하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자기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면접을 할 때, 기업체 면접을 할 때 어떤 면접하죠? 경험 면접을 합니다. 자네가 이런 전공을 했는데 이 전공을 어디에서 써봤나? 그리고 어디서 어느 경험에서 이런 부분에 당신이 탁월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게 자기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경험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게임도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 게임. 근데 경험치 중요하죠. 경험치가 없는 것은 잘하지 않죠. 게임의 캐릭터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 성장과 더불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숙함. 이게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기본적인 욕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것이 바로 인성의 4가지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이해, 그리고 자기 수용, 자기 개발, 그리고 자기 성장과 성숙. 자, 그러면 이런 자기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 상대방하고 소통하는 슬기로운 소통 대화법이 있어요. 이제 직장 생활 들어가잖아요.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경험 면접이나 또 발표 면접이나 토론 면접이나 여러 가지 면접을 통해서도 이런 소통 대화법이 필요합니다. 대화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바로 탐색. 한번 따라할까요? 탐색. 우리가 네이버라는 검색 사이트에서 궁금하면 뭐합니까? 탐색하죠. 서칭한단 말이죠. 그 탐색입니다. 상대방을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 그 행동을 들여다보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탐색이라는 스킬입니다. 우리 상담사들도 많이 쓰고요. 코치들도 많이 쓰고요. 컨설턴트들도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탐색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계 형성을 위한 거죠.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경청. 좀 이따 경청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경청하는 것. 자세히 들어주는 거, 이런 주의 깊게 듣는 것만 해도 위대한 상담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정받을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만 돼도 상대방들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어떤 솔루션을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들으면서 끄덕이는 일만 해도.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죠. 공감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리액션. 액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능 보면 재밌잖아요. 막 뭐 얘기하면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근데 그 액션은 어떤 액션? 부정적인 액션이 아닙니다. 고개를 흔드는 액션이 아니라 누가 말할 때마다 이렇게 끄덕여 주는 거.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 요거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통찰입니다. 탐색을 하면서 빨리 읽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이건 여러분들 비단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반려동물과 대화하는 법에서도 나옵니다. 얘가 지금 배가 고픈지, 그죠? 우리가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잘 챙기잖아요. 얘 배고픈가 봐. 그리고 어디 심하려운가 봐. 배변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산책하면서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작 누구한테는 못 느끼냐면 인간에게는 못 느끼는 이런 비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통찰은 그런 거예요.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 나오는 맞추려고 하는 어떤 선무당처럼 누구의 상태를 너 지금 힘들지? 이런 어떤 맞추려고 하는 선무당이 아니라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먼저 개방하고 열려있는 질문. 닫힌 질문은 뭘까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게 만드는 게 닫힌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은 뭐냐 하면 오늘 어땠어? 이러는 거죠. 너 오늘 학교 갔다 왔어? 너 오늘 일했어? 알바에서 돈 얼마 벌었어? 이런 질문이 아니라 야, 알바 어때? 힘들진 않아? 괜찮아?
그러면 오늘 하루 중에 있었던 일 중에서 재밌었던 일은 어떤 거야? 야, 나한테 좀 얘기해 줄 이슈가 있어?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열린 질문이 아니라 폐쇄적인 질문으로 다 아는 것처럼 야, 너 여자친구 없지? 너 모쏠이야, 모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실행. 같이 도와주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실행은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알게 되었으면 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라고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어떤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얘기, 또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어떤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질문하면 돼요. 이걸 자기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상황도 탐색, 통찰, 실행이라는 3단계. 이걸 막 오래도록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실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디까지 해주면 될까요? 탐색만 잘해줘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알아줘도 여러분 대화는 괜찮습니다. 슬기로운 대화가 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을 절대 싫다 또는 멀리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소통의 귀재가 되는 방법 한번 따라합시다. 탐색, 통찰, 그리고 실행. 실행은 어려운 단계예요. 실행은 까지 안 갖춰도 돼요. 통찰만 잘하셔도. 통찰을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 나 어제 레포트 다 못했어. 또는 자기소개서 쓰는데 너무 힘들어. 그치, 나도 힘들더라. 요까지만 해도 돼요. 그러면 야, 진짜 얘도 뭔가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느끼는데 야, 그거 다 못했어? 야, 자기소개서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물론 솔루션을 받는 것 같지만 그 대화는 계속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그런 어떤 대화법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직장생활에 자 이거 누가 대화했던 걸까요?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 나랑 같이 하늘을 날자. 이랬을 때 엄청 공감하고 경청하고 공감했던 이 두 형제 누굴까요? 예, 라이트 형제. 비행기를 만들었던 이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공감하지 않았다면 비행기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예, 드론 택시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이 많아요. 뭐 중국 거다. 근데 중국이 싸잖아요. 아무튼 드론 택시가 나와서 여의도에서 인천공항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거. 야, 대단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이 대화예요. 나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어. 나랑 같이 하늘을 날자. 이때 너 제정신이니? 생각이 있어 없어? 라고 반응했다면 이 땅에 비행기는 조금 늦게 탄생될 수는 있었어도 아무튼 비행기가 빨리 탄생하지는 않았겠죠. 자, 그래서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마음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청득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게도 왕자도 되잖아요. 북방 임자지만 왕의 기로 또는 10개의 눈으로 하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경청은요. 마음을 얻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방법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경청 비율은 보통 7대3 심지어는 8대2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더 탁월한 건 뭘까요? 9대1 심지어는 10대0도 있습니다. 들어만 줬는데 보호망이 된 사람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본의 보호망 이런 사람은 길 가면서 계속 인사만 하고 그냥 예의 바른 상대방의 말을 들어만 주고 그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보호망이 되고 또 성공하는 세일즈맨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바로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경청의 방법입니다. 이 아랫단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쉽게 한번 볼까요? 바로 첫 번째 페이싱입니다. 페이싱은 뭐냐면 이 페이싱은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얘기를 해요. 나 아주 엄청 급한 일이야. 야,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사고 터졌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상담사라고 해서 진정해. 천천히 말해. 다시 자세히 얘기해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공감을 얻는 기법을 먼저 합니까? 공감을 얻는 기법은 나 큰일이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했을 때 바로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페이싱, 보조를 맞추라는 거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라고 반응했을 때 훨씬 더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급해서 나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데 잠깐 천천히 말해. 뭘 그래 급해? 라고 했을 때 오히려 공감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라프 형성을 하는 경청 방법은 바로 미러링입니다. 이건 뭐와 같냐면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표정과 유사한 행동을 거울처럼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상대방이 지금 우울해 있는데 나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 여자친구가 자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웃으면서 그래 헤어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상대방은 우울한데 본인은 웃고 있고. 그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표정에 비슷한 표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겠다. 미러링. 심지어는 손동작, 다리 동작도 따라해주면 훨씬 공감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백트래킹입니다. 이건 뭐냐면 요약을 하는 거죠. 어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막 산으로 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회사에서 직장인들하고 직원들하고 동료 직원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산으로 가는 얘기예요. A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막 연예인 얘기하고 누구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어떤 B팀의 누구 직원 얘기까지 해요. 그때 대화에서 핵심되는 게 뭐였죠? A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아주 공손하게 마무리하면서 이끄는 방법이 바로 백트래킹입니다. 그 백트래킹을 어떻게 하냐면 야 진짜 그분도 대단하다. 야 근데 있잖아 아까 얘기할 때 A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중간에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요약을 해주고 핵심적인 주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고개를 끄덕이다. 나딩하는 거예요. 예. 그냥 끄덕여주면 돼요. 어떤 얘기도 그랬어? 그래. 대단하다. 힘들었구나. 이런 아주 간단한 방법이지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이 컨택, 눈을 맞추는 행동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미간을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제 상담을 해보신 분은 알아요. 눈동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째려보는 게 아니라 아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눈의 위치나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그걸 볼까요? 직장생활에서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 이 눈동자 위치. 이거는 잘 안 가르쳐주는 기법인데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질문할 때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눈동자가 가는 위치가 저기여야 돼요. 저기를 안 본다면 여러분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거죠. 또는 과거에 대한 몇 년 며칠 생각나라고 하는데 이 왼쪽 위로 눈동자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 역시. 그리고 잘 모르면 어떡할까요? 눈동자가 계속 돌아가죠. 막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억하는 거는 바로 이런 눈동자 모습. 상대방의 눈동자를 보면서도 단서가 보여지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리, 과거에 대한 소리,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건 주로 아래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느낌이라는 부분 있죠. 느낄 때 오른쪽으로 기억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되면 너무 편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의 성격적인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심리를 이해하는 법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많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번역을 우리가 이상심리학에서 번역을 장애라고 해놨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은 좀 안 좋지만 아무튼 불안에 대한 요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분에 대한 요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또는 전문용어로 해리 분리되는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 이제 불안과 공포증, 공황장애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런 겁니다.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불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이제 기분에 대한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우울증. 최근에 우울증이 많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우울증 약을 4년 동안 먹고 있는 한 여대생이 있었어요. 저랑 상담을 하고 지금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우울증 약을 먹고 있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꿈은 있나요? 꿈을 얘기하니까 저는 피아노 선생님이 돼서요. 피아노를 잘 쳤어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걸 할 수는 있나요? 네, 지금이라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왜 언제부터 그 꿈을 실현하고 있지 않고 있나요? 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냥 요즘 뭐든 사는 게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다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대학교 1학년이라 불안했어요. 불안한데 기분장애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너무 할 일도 없고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신경정신과 가서 BDI 우울증 검사하면 대부분 우울증이 나와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우울증이 정말 우울증은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예요. 근데 욕구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질문했어요. 뭘 하고 싶나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우울증이 아니겠죠. 그래서 기분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우울증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알고 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격적인 장애죠. 요 성격적인 장애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무리의 장애는 바로 이상한 또는 특이한 성격 장애들, 편집성, 이게 피해 망상, 의심병, 그리고 분열형, 혼자서만 일하는 사람, 혼자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 분열형, 분열성이 혼자만 일하는 사람이고요. 분열형은 현실과 이상을 잘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 조현병과 비슷한 그런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성격 장애도 있어요. 강박적 또는 강박성, 그리고 회피성.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무리해서 자꾸 동떨어져 나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기준이 너무 높아서 불안한 사람,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자꾸 누군가를 의존하는 사람, 의존적 성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대 속에서 많은 성향들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것이 극적인, 그래서 경계선, 그리고 연극적 히스테리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여기는 폭력성이에요. 이미 청소년 때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러는데 반사회성 성격장애가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울리는 거죠. 반사회성 인격장애가 편집증이나 또는 경계성, 또 아까 분열형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문제의 어떤 사고나 사건 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어떤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정신질환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불안하고 누군가에 배신당했어요. 여자친구에게 또는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경계선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미리 재점검하고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챕터 4번째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되는가? 요건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쌍방적인 대화의 문제 구조, 이 실습하는 건데 가로 4cm, 세로 2cm인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아래
정가운데 지점에서 2cm를 내려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cm 원을 그리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직사각형 바로 아래 그 가로선에 맞물려서 원을 그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사각형 아래 2cm가 떨어진 지점에서 원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지시문은 똑같은데 나의 생각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세요. 만약에 직사각형 밑에다가 바로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원을 그렸다면 그 원을 그린 사람이 더 많다면 숫자가 일종의 여당이 되는 거죠. 야, 봐 이게 맞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직사각형에서 2cm 떨어진 지점에서 다시 원을 그렸다면 그 사람이 소수라면 야당이 되는 거죠.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거 아닙니다.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화의 일치를 볼 수 있을까요? 서로 조율하면 됩니다. 갈등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습. 잠깐 포즈를 누르시고 여러분들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일방적인 대화의 문제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이를 접고 그 다음에 찢는 부분의 연습인데 하다 보면요. 10이면 10사람이 다 틀립니다. 모양이. 심지어 제가 40명을 대상으로 이걸 해봤는데 40명이 다 모양이 틀려요. 그 말은 일방적인 요즘 말하는 이 주입적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주입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대화죠. 이런 일방적인 대화 때는 다양한 사람이 자기 기준에 의해서 다양한 결과를 유추한다. 그래서 쌍방의 대화나 일방적인 대화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다시 재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왜 너는 이렇게 그렸니? 왜 너는 야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맞아?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조율하고 재확인하고 맞춰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해놓고 나는 이렇게 지시대로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라고 주장하는 것 때문에 슬기로운 대인관계가 안 되는 거죠. 대화도 안 되고. 자, 그래서 피터 드루커 박사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뭐와 같죠? 자기 이해를 충분히 한 사람.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수용 능력.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이런 사람들이 현대 경영이나 관리 대부분이 뭐로 좌우된다?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으로 좌우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간은 언어적 존재라고 얘기하고요. 또 말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다. 히아카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통달적인 측면과 감회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적인 측면이죠. 통찰적인 측면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요. 감성적인 부분은 감정을 교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언어의 의미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언어를 잘 사용하고 있는 슬기로운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거죠. 그 사람 직원에 대해 감정을 교류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다음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목적 있는 말을 하셔야 되겠죠. 목적 있는 말. 목적 없는 말은 사실은 좋은 화술은 아닙니다. 의미 없는 무의미한 말을 했을 때 그 시간은 사실은 약이나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리고 호감을 받을 때는 첫 번째 밝은 표정을 지으십시오. 그리고 밝은 음성. 처진 음성은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왕이면 밝은 내용으로. 요즘 막 날씨가 안 좋다고 또 이렇게 어떤 공기가 안 좋다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어두운 내용만 얘기한다면 그 분위기도 같이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밝은 마음. 이 밝은 표정과 밝은 음성과 밝은 내용 그 밑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밝은 마음이 있겠죠. 그 밝은 마음이 더 상대방을 힘있게 그리고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톡톡 튀면요. 회사의 분위기도 삽니다. 직장의 분위기도 살고요. 팀원의 분위기도 확 사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해서.
자, 그리고 꾸미지 않는 인사. 너무 상대방을 권위적으로 바라보고 좀 꾸민 어떤 그 의식적인 그런 인사보다는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절로 나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정말 큰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장학금이냐면 성적 장학금도 있었지만 교수님들이 교수회의에서 교수님들이 십시일반으로 같이 내어서 제 마지막 등록금을 마련해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교수님들만 지나가면 그냥 인사했거든요. 그냥 존경스러워서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너무 좋으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시킬 일 있으면 항상 저 부르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좋게 났나 봐요. 지자랑질 같지만 그래도 마지막 등록금을 해결했다는 거. 꾸미지 않는 인사, 꾸미지 않는 인사.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균형 잡힌. 항상 언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심리적인 것도 균형이 잡혀져 있어야 되고 사회를 보는 얼굴도 생각도 다 균형이 잡히길 바라요.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너무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SNS라고 합시다. SNS 통째적으로 보면 너무 비난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을, 그죠? 어때요, 기분이? 사건을 볼 때 좀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균형 있게 현실을 제대로 수용하고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균형 잡힌 언어 생활에서 핵심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조사했지만 디트로이트의 폴 뱅킨 박사와 스테판 대학의 도널드 매트 박사 일과 시간, 일상생활 똑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듣기가 핵심이더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청, 리스닝이 핵심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경청 계속 강조되고 있죠. 직장생활에서 최고의 사랑받는 비결은 바로 경청입니다. 듣는 목적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상대 이야기 욕점을 간파하면서 듣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언권과 결정권을 잘 활용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면접 때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발언할 것이냐, 결정할 것인가. 발언할 때는 건의나 부탁 그리고 충고 등 상대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밸런스를 가지고 균형 있게 어떤 탐색을 하고 통찰을 해서 어떤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발언권.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결정할 때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권리. 그리고 그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동서대학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회에 나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실 텐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바로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직장인들하고 만나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가족과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핵심되는 것은 뭐죠? 언어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챕터 1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것이 과거도 있지만 너무 미래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균형을 잡는 현실을 잘 파악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챕터 2, 챕터 3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대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상대방이 이렇게 배려하고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동서울대학교 모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바지한다면 아마 학교도 소문날 것이고 여러분 자신도 성공하는 그런 아주 좋은 목표점에 탁월한 목표치에 도달하게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5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너무도 저는 뿌듯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뿌듯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